그 지난 시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은 여기 써 있네. 미국 그 S&P 지수가 저 너무 알고 싶어요. 적어도 네. 60% 이상 내지는 2배 가까이 간다. 네. 제가 정리하기로는 이게 약간 골디락스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네. 아직도 밸류에이션 상에서 더 갈 여지가 훨씬 많다. 뭐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가치주냐 성장주냐 했었을 때 여전히 성장주 하셨고 또 원자재가 중요하다. CRB 인덱스 우리가 보면서 왜냐하면 CRB 인덱스를 통해서 얘가 저기 뭐냐 골디락스일 건지 아니면 과거에 인플레이션으로 가서 정말로 통화 긴축이 세게 나올 건지 그거가 결정됐는데 그 정도는 네. 아니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해주셨고요. 네. 예, 제가 빠르게 정리해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산업 섹터하고 종목으로 한번 우리가 깊숙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 좀 빨리 아니. 정리하는데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키를 넘겨드리고 네. 준비하신 내용 들어볼게요. 네. 앞부분 지나갔으니까 아무튼 한국 시장이든 글로벌 시장이든 지금 타이밍은 골디락스고 앞으로 시장이 3년 내지 6년 길게는 7년까지도 좋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져간다면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막 상반기에 이 가격의 변동성이 워낙 높았고 또 업종의 변화도 많이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마음 가슴 앓이를 좀 많이 하셨죠 사실. 뭐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들고 계셨다면 올해 상반기 내내 지금 가슴 앓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저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미국 시장이 앞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에 100% 오른다. 그러면 좀 마음 편하실 거 아니에요. 들고 있으셔도. 예. 좀 긴 미래를 좀 생각하신다면.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본론으로 되돌아가서 왜 성장주가 매력이 있는지 또 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건지 장기적으로 이미 다 얘기해 드렸었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대 3. 성장주 7, 가치주 3. 어떤 분은 심지어 저는 성장주 9 가치주 1 생각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7대 3 정도로 보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 뭘 할 거냐면 그럼 성장주 중에서 종목들이 업종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 자세하게 있는 부분을 보시면 IT 반도체 30% 그죠? 그다음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20%, 바이오 헬스케어 20%,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중간재 산업재 15%, 그다음에 소비재 15% 정도를 가져간다. 네. 그다음에 밑에 채권 비중 0이라는 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천천히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이 올라봐야 2.5%까지밖에 안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2.5%의 수익률 가지고 왜 내가 투자를 하냐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부분은 사실 성장주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좀 새로운 내용이니까 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나 아크에 투자를 했었는데 물렸다. 지금 많이 물려 있다. 이분의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이분의 얘기를 100% 다 공감하는 건 아닌데 돈나무 분께서 캐시우드님께서 네. 말하는 거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한 70%는 저는 뭐 저랑 비슷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5가지 혁신 기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DNA 시퀀싱, 그 다음에 로봇 공학, 에너지 스토리지, 인공지능, 블록체인. 그래서 요 5개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어떤 이 산업들의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5개 모두가 다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산업들이다. 그래서 공급혁명이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세지가 않을 것 같으니 결국은 성장주를 안 들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보시면은 그럼 왜 최근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있었느냐? 우리도 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했기 때문에 작년 4, 4분기에 가치주 한 10% 실차, 그 다음에 올해 1, 4분기에 20%까지 올리자, 또 좀 더 나아갔을 때 30%까지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경기가 빗자루 회복을 할 경우 워낙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실적의 모멘텀이 굉장히 세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거의 마이너스 50% 꺾였던 거는 플러스 100%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익 증가율이 정상화가 된다면. 근데 성장주들의 이익 증가율이 높기는 하지만 100%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매년 한 20, 30%씩 나올 거니까.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가치주들이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해? 실적이 이렇게 좋아? 하니까 일시적으로 그쪽에 돈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성장이 나온 게 계속 이어지냐? 100%의 성장률을 계속 매년 낼 수 있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 번에 100%가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산업의 성장률이죠. 근데 이런 가치주의 성장률 자체가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시적이나마. 그래서 가치주로에 돈이 흘러 들어갔었다 네. 정도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혁신 기술이 일어나면서 여기 나와 있죠. AI 트레이닝 코스트가 68% 하락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4차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데이터 마이닝,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I라고 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상당히 높은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들어가는 코스트가 뭐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알파고를 해서 바둑을 이기려고 했으면 슈퍼컴퓨터가 100대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효율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100대가 아니라 50대만 필요하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비용 자체가 벌써 68%나 떨어졌다. 이게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업종들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해오는 시대다. 인플레이션보다는. 네. 일시적으로나마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분이 말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면 GDP 성장률은 높을 수가 없다. 오히려 낮을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장주와 혁신 주도주만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느낌은 실질적으로 이런 가치주에 관련된 산업들 자체도 제법 높은 회복을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주고 있고 또 그쪽에 비용이 좀 올라가도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은 좋고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요. 이번에 그 S&P 500 기업들이 실적을 막 발표를 다 했잖아요. 이제 1사분기 실적 다 발표를 했고 그 내용들이 다 나왔는데 보시면 500개 기업 중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기업이 거의 5분의 2예요. 그러니까 거의 200개 기업이 다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비용이 올라갔는데 이 비용이 올라간 거를 소비자한테 전가를 못 시키면 이게 리스크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입장에서는 소비재 가격이 못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소비재 기업들의 영업 마진율이 1사분기에 올라갔어요. 그럼 가격 전가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그렇다는 거는 소비 쪽이 그래도 괜찮나 보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캐시우드님께서 하시는 말씀만큼의 네. 어떤 디플레이션의 압력보다는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있다. 요거는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7대 3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를 다 100% 가져가는 게 아니라 70% 가져가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업종으로 갑시다. 업종으로 가시죠. 업종으로 바로 가시죠. 네. 예. 네. 그거. 예. 자, 우선 성장주를 하기 전에 네. 원자재 관련된 업종 지난주에도 잠깐 했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자라는 부분을 갖고 온 거예요.
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계속 해버리면 산업재 버블 그리고 몇 년 뒤에 폭락.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락을 하면 닷컴 버블의 실현 또 폭락.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빠져도 안 되고 딱 적당하게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골디락스의 재현. 시장은 매년 안정적으로 뭐 10에서 20% 상승을 하는 모습을 길게 가져가니까 투자자들이 훨씬 더 편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원자재에 대한 투자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실 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것만 해야 되겠죠, 거의. 네. 일시적이나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자재도 이제는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시켜서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CRB 인덱스 요건 이제 전에도 보여드렸죠. 산업재 버블 때는 470까지 갔었고 골디락스 구간에는 100. 네. 아 죄송합니다. 저기 닷컴 버블 때는 100. 그리고 골디락스 구간에는 200. 그러니까 딱 중간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한 210, 220 정도 된단 말이죠. 딱 중간이에요. 여기서 많이 올라가 버리면 산업재 버블, 많이 떨어지면 닷컴 버블, 옆으로 기면 골디락스 이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근데 이게 또 달러 움직임과도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달러가 만약에 초강세로 가버리면 당연히 이거는 닷컴 버블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를 가면 유동성이 축소. 유동성이 축소되면 원자재 가격 하락. 이거고 반대로 이 달러의 약세가 일어나면 유동성 풍부 따라서 산업재 버블. 원자재 가격 폭등.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골디락스 구간에는 딱 90에서 100에서 왔다 갔다. 근데 지금 얼마냐? 정확하게 92 정도 되니까 딱 중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거나 너무 빠르게 빠지지만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원자재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좋은 종목 고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갔을 때 보시면 15% 정도를 원자재, 중간재, 산업재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4차 산업과 관련된 원자재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 중에서 가장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원자재를 많이 쓰는 업종이 바로 전기차. 맞아요. 맞아요. 전기차는 이제 완전히 유가를 이제 대체할 거잖아요. 네. 석유를. 예. 그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관련된 원자재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리튬, 팔라듐, 니켈, 구리. 여기 아마 니켈 코볼트도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해 드리는 것은 리튬과 구리 네. 대표적으로 가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짧게 보시죠. 네. 자, 리튬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녹색 선이 캐파예요. 캐파.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까만색 선이 디맨드, 수요. 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가격을 막 땡기지는 못하는데 이제 25년, 26년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수요가 훨씬 더 세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전기차 때문에 그렇죠. 그럴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의 공급이 얼마나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결국 리튬에 대한 수요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수요가 확 땡겨져 버리면 사실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리튬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 그럼 리튬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점선들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이 까만 선이 캐파인데 이 까만 점선이 리스크를 감안한 캐파. 그러니까 계속 이루어낼 수 있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빨간 선이 금융, 그러니까 파이낸싱이 가능한 캐파. 그래서 여러 종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캐파가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전기차용 리튬 생산 능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보시면은 결국은 리튬 가격은 지금보다는 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리튬 관련된 ETF, LIT라는 ETF 지금 보시면은 많이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재상승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아마 이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 리튬 ETF 안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있어요. 알버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리튬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예. 보시면은 비슷한 차트죠. 그리고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이 5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다 다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구리. 구리는 정말 전방으로 모든 부분에 다 필요해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다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옛날의 고점을 다 뚫었었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그 가격 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구리의 재고가 엄청나게 빠졌고 구리의 가격은 계속 올라갔고 물론 앞으로 계속 광산이 더 늘어나긴 할 겁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구리에 대한 엔드 유저 중에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운송, 전자기계, 건설,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산업, 그리고 마지막 엔드 컨슈머. 네.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노란 선이 수요 계속 늘어날 거고 베이스 캐파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정말 여러 광산을 다 찾아내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 업종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들고요. 네. 추가적으로 광산을 발견해내는 숫자도 지금 적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여기에 지난주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나요? 아무튼 대표적인 종목들 BHP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든 카퍼라는 기업이 있고 리오 틴토라는 기업이 있는데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ROE가 어떤지 23%, 35%, 25% 이건 다 제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컨센서스. 이게 네. 지금 전망인 거죠? ROE 전망치인 거죠? 제가 전망한 게 아니라 예. 지금 전망대에 있는 컨센서스의 숫자인 거죠. 여기 LT ROE가 롱텀 네, 한 장기적으로. ROE 전망치. 그러니까 2021, 2022, 2023년의 평균값.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했었을 때 지금 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빠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옆으로 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요 수준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5%까지는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산업재, 중간재, 원자재 쪽을 봤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죠? 아니요, 뭐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30%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는 IT, 네. 이 반도체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설명을 좀 더 다시 해드릴 텐데, 네. 자, 전에 이제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ROIC, WACC 그쵸. 기억나죠? 그쵸. 자, 그죠? 그래서 IT에 대한 이 전체로 봤었을 때 WACC가 올라가고 있고 비용은 올라가지 폭이 작고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IT 업종은 정말 높게 이익이 올라가고 있고 비용은 네. 떨어지고 있고 괴리가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대형 회사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IT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이 안에서 IT 투자가 일어나면 당연히 반도체도 같이 가니까. 네. 그죠? IT 대표적인 기업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뭐 서버 디램 막 투자를 하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기업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겠죠? 네. 자, 대표적인 미국의 13개 기술주들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빵, 마가 이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거의 뭐 60% 가까이 나오고요. 저희 모델상으로. 근데 ROE는 자그마치 40%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평균적으로 ROIC가 IT가 25%인데 이런 대형 회사들은 그거의 2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이렇게 이 대형 기술주들이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성장을 계속해 하려면
캐파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캐파를 늘리는데 당연히 서버 디램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업종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을 보고 있으면 네.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까지 너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도체 업종은 딥시클리컬, 즉 경기 순환적인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고 이제 캐파가 확 늘어나면 가격이 왕창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쪽의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대표적인 ETF가 두 개가 있는데 SMH와 속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다 아실 테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매출 전망 부분도 있고요. 정말 내용이 좀 많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네. 쭉 넘어가고 나서, 자, 이제 지수를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속스 지수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상승폭이. 와, 기울기가 갈수록 가팔라지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더 기울기가 가팔라질지 정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익이 정말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1%, 45%, 60% 이런 식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속스에 우리가 제가 기존 쪽 그냥 돌려보는 모델로서 돌려보더라도 아무리 낮게 봐도 50%는 더 올라가야 돼요. 높게 보면은 이런 140%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너무 메모리 쪽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이고 메모리는 전체 반도체의 18%밖에 안 되니까 네. 너무 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게 되니까 그런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만 이 속스나 SMH 안에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로 메모리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를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해 컨센서스가 41%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가 26%나 돼요. 영업 마진율이 16% 정도 나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타이포가 있는데 2021, 2022, 2023입니다. 네. 예. 아무튼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올해가 13%, 내년이 9%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장주를 들여다볼 때 그 40 전략이라는 걸 쓰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 매출 증가율 플러스 영업 마진율 또는 EBITDA 마진율 이 두 개를 더해요. 근데 그게 40이 넘으면 40%가 넘으면 네. PSR이 10배 미만이면 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도대체? 지금 매출 증가율이 13%인데 그죠? 네. 이 영업 마진율이 한 16%다. 그럼 두 개 더하면 30이에요. 그럼 당연히 10배보다는 더 싸야 되겠죠? 그래야지 매력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몇 배냐면 1.8배예요. 지금 삼성전자 말씀이신 거죠? 네. 40 그 예. 매출 증가율과 영업 마진율 합쳐서 그렇죠. 두 개를 합치면 30 정도 나오는 거죠. 30이고 PSR이 10배 미만이면 만약 40이면 10배 미만이면 싼데 네네. 지금 30이니까 그거에 그러니까 40, 30이면 4분의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의 4분의 3 하면 뭐 한 7배 정도 뭐 이 정도 봐야 되는데 지금 1.8배라는 거죠. 이 밸류에이션 모델로 보면 삼성전자 지금 엄청 싸다. 엄청나게 싸다.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의 올해의 죄송합니다. 이 숫자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까지고 그 이후가 2021, 2022, 2023입니다. 네. 지금 위에 그 연도가 하나씩 밀려 있습니다. 여러분 좀 밀려 있으니까 이거는 좀 제외해 주시고 네.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
근데 지금 이제 올해의 이익 증가율이 100%. 하이닉스가요? 네. 오. 그다음에 컨센서스 영업 마진율이 16%. 네. 이비타 마진율이 아까 이 영업 마진율 또는 이비타 마진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40룰이. 근데 매출 증가율이 얼마냐면 올해 29%, 내년 24%예요. 그러면 예,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40 훨씬 넘죠. 근데 PSR이 2.2배밖에 안 돼요. 10배 정도 가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룰을 더하자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반도체 산업 전체가 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네. CAGR이 49%, 70%. 근데 최근에 겨우 47%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속수는 보시면은 30, 45, 60 이렇게 갔는데 맞아요. 얘는 지금 50, 75, 47%. 이게 뭐지? 이런 거죠, 지금 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만약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대비해서 50% 올라가면 만약에 네. 그러면 전체 시가총액 코스피 200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얼마입니까? 한 40% 되지 않나요? 그렇죠. 30% 훨씬 넘죠. 예. 그게 50% 올라간다면 아니 지수 자체가 그 지수가 한 25% 정도 올라가야 그쵸. 되는데 반의 그러게요. 반이니까. 예. 그럼 얼마 가요? 3,800, 4,000 가겠죠? 아, 우리 본부장님 스케일이 달라 이게. 아니, 지수에 대한 전망 스케일이. 아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 네, 그 가능성이라는 게 지금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비관적인 부분만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미국 증시가 앞으로 3년 내지 5년 안에 100% 올라간다라는 걸 집어넣고 이걸 보기 시작하면 네. 다른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앞에 이제 각도기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넘어가기 전에 지금 본부장님 가져오신 밸류에이션 모델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엄청난 저평가인데 말씀 나온 김에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평가이면 사실은 저평가된 이유가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저평가된 이유하고 그게 뭔가 해결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징후나 모멘텀을 우리가 뭘로 보면 될지 그거까지만 딱 해주시면 예, 요건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시가총액의 30%가 넘는 종목 두 개가. 근데 펀드가 투자를 안 하고 있고 펀드가 실질적으로 투자도 못 하죠. 왜냐하면 뭐 한 종목에 전체 보통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겠지만 전체 한 종목에다가 30%를 실을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펀드들이 그걸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우리나라는. 네, 그럼 우리나라가 해줄 수가 없으면 펀드가 해외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해외 애들은 지금 보면 속스와 SMH 사기 바쁜데 근데 여기 제외돼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미국에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들의 투자가 늘어난다면 우리가 지금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 계속적으로 M2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고 개인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가 더 안 늘어나간 거지만 네. 이게 누군가 트리거를 해서 주가가 전 고점을 뚫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가치로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개인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럼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먼저 방울을 좀 그렇죠. 달아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속스만 100%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샀는데 그걸 아무리 많이 사도 걔네들의 포트폴리오에 뭐 몇 프로 되겠어요.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트리거 포인트는 1, 4분기, 2, 4분기가 지금 실적이 2, 4분기가 피크일 거다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2,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와요. 근데 2,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가이던스를 줬는데
3, 4분기 또 좋을 거다. 4, 4분기 또 좋을 거다. 아니면 3, 4분기, 4, 4분기 별로 안 좋겠지만 서버 D램의 수요가 확 늘어나면 내년도 좋다. 뭐 이러면은 이건 그냥 또 땡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지금 시장이 서버 D램에 대한 어떤 수요, 즉 그 고객사들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지가 가만히 안 된 전망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IT 회사들의 대형 회사들의 ROIC가 50%. 그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려면 네. 당연히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D램의 수요가 얼마나 높아질지 저는 기대가 아주 많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반도체까지고요. 네. IT 업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인 바이오 부분인데 네. 10분만 할게요. 아,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전에도 보여드렸던 숫자죠. 헬스케어 업종의 ROIC와 WACC가 벌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좋아 보인다. 네. 그다음에 시가총액 큰 것들을 보면은 더 벌어진다. 그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빠르게 넘어가서 이제 요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인간 게놈 비용이라는 건데 이게 왜 AI랑 다 연결이 되냐면 바이오 업종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계속 분석을 할수록 그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수요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좋은 거고, IT가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걸 똑같이 바이오 산업에도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반도체는 몇 년이 지나면 계속 더블로 필요하다. 그걸 단어를 거꾸로 만들면 이룸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바이오 비용이 매년 예를 들어서 한 7년이 지나면 더블로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투자하기 어려운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비용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게 AI,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의 비용 절감이 68%가 됐다. 네. 이게 여기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한 명 한 명당 그 DNA 시퀀싱을 갖다가 쭉 하는데 필요했던 비용이 옛날에 100이었다면 그게 이제 40으로 줄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죠? 아니면 30으로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게놈 비용 자체가 원래 무어의 법칙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보다도 더 빨리 빠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수익성을 더 창출해낼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바이오 산업이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ROE가 높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코스닥이. 코스닥이 옛날에 ROE의 고점이 10%였다면 이제는 15% 높아졌단 말이죠. 미국의 이 바이오 산업들의 ROE 옛날 고점이 20%였다면 지금은 40%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이오 투자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IBB라는 대표적인 바이오 ETF가 있는데 2002년부터 2008년 동안에 연간 상승률이 15%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바이오 산업의 성공률과 기대 수익률이 12%였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지금 15%로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요즘에는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0%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연간으로 매년 20%의 수익을 올려주는데 이 산업에 투자를 안 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장 산업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IBB라는 ETF가 있습니다. IBB ETF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은 95%가 나오고요.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XLB라는 ETF는 바이오 산업 플러스 헬스케어 산업. 그러니까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신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뭐 아니면 저기 지네릭 관련된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ROE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보시면 상승 여력이 77% 나오고요. FBT라는 것은 IBB보다도 훨씬 종목 수가 작아요.
이것도 상승여력이 80% 정도 나온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산업의 상승여력이 이 정도가 나오면 우리는 충분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까지 짚어드린 거는 원자재, 그죠? 그 다음에 IT, 네.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 네,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들이 몇 개가 있죠?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소비재. 네. 예, 요 두 개는 다음 시간에 예,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들의 어떤 수익률에 있어서는 아무리 작게 보더라도 두 자릿수, 많이 보시면 연간 2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딱 깔때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까지 네. 투자를 어디다 해라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역시 갓동원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아니 주리님 저는 네. 약간 이제 주식을 대하는 기초 체력을 네. 지금 본부장님과 함께할 때 제대로 키우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오늘도 주리님 대표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잘 한 감사합니다. 말씀만 더 하면 결론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그때 투자를 하시는 거지 그렇죠. 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더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투자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서 공부한 것만큼만 내 것이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말씀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